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18번째인 삼풍고궤입니다. 삼풍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삼풍고궤의 궤상, 궤명, 교훈, 운세, 메시지 등을 개략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풍고궤의 궤사와 상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궤상을 먼저 살펴볼까요? 하궤는 양, 양으로 되어 있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궤, 상궤는 양으로 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풍고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궤명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자는 벌레가 3개 위에 있고 밑에 그릇 명자가 있댔죠.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3마리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릇 명자가 있죠. 그릇 명자가 있습니다. 이 그릇 위에 벌레가 3마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릇은 뭐냐? 일반 그릇이 아니고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제기입니다. 제기. 우리 각골물, 이 글자 각골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을 담고 여기에 달이고 이게 받침입니다. 이게 변해서 그런 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벌레가 우글우글하게 생긴 겁니다. 왜? 그릇 안에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부패돼서 벌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삼풍고궤라고 부릅니다. 이제 궤명으로 설명드린 부분이고, 자연사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연사적으로 위에가 산이고 아래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위로 산 위로 불러 올라옵니다. 근데 산에 막혀버리죠. 산에 막혀버리니까 산 속에 있는 식물들이 다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벌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바람이 위로 불어오다가 산에 막혀버리니 산에 있던 나무잎이나 이파리가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산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서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자연사적으로 보는 이 고개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고개는 이 벌레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부패된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 이제 궤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사.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이게 그런 명자가 빠졌다, 그죠? 이 빠졌습니다. 자, 도, 원형, 그 다음 이섭대천, 그 다음 성갑3일, 후갑3일, 자, 이래 되겠죠? 원형, 이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 원형, 이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크게 형통하니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갑일앞 사흘이요, 갑일 후 사흘이다. 다시 한번 한자를 볼까요? 크게 형통하니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갑일 앞 사흘이요, 갑일 후 사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벌레의 그릇에 음식이 부패되어서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괴사에서 크게 형통하다라고 얘기한 원형이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개가 크게 형통한 것은 썩어가는 것을 바르게 하여 본래의 모습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게 원형, 크게 형통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이키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벌레가 생기된 이 폐단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음식이 부패하려면 실이 많이 걸립니다. 또 산에 있는 나무 잎이나 또는 나무가 부패하려고 그러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본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섭대천이라고 나오죠.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큰 강을 건너는 게 지금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땅한 배도 없었고 여차하면 걸어서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역에서 말하는 이섭대천은 큰 어려움을 넘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이섭대천은 크게 형통하니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여기에 양, 양입니다. 여기 보면 초효, 2효, 3효, 4효 한번 그려볼까요? 초효, 2효, 3효, 4효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 주역에서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 양효 두 개가 연이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효, 양효, 음효가 되겠죠. 바로 물을 상징하는 감개의 모습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개의 모습. 물을 상징하는 감개의 모습이니까 여기에는 강이라는 물상이 나오죠. 왜? 물이 상징하는 감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내혹의 퇴. 자, 2, 3, 4호가 내혹입니다. 또 3, 4, 5호는 외혹이라 그랬죠. 내혹가 태고 외혹가 진입니다. 자, 그럼 내혹의 태를 그려볼까요? 양효, 음효입니다. 양효, 음효니까 양효, 음효입니까? 이거는 연못을 상징한 태입니다. 연못을 상징하죠. 태계입니다. 그러니 위에는 삼풍고고 내택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2호, 3호, 4호는 내호계를 했습니다. 내호계에 연못이라는 물상이 있고, 또 하계 태는 자, 하계는 지금 송계죠, 그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계입니다. 옆에 그려볼까요? 바람을 상징하는 손, 양,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여기는 나무란 물상이 있죠, 나무. 나무는 바로 배를 상징합니다. 즉, 배를 타고 못을 건너는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섭대천이라는 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갑 3일, 후갑 3일. 이걸 한번 볼까요? 성갑 3일, 후갑 3일. 그대로 해석하면 갑일 앞 사흘이요, 갑일 후 사흘입니다. 설계전 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서 상괴간은, 상괴간에 대해서 설계전 5장 내용을 보면은 이 강괴는 만물이 완성되고 다시 시작하는 기점이라 그럽니다. 만물이 완성되고 다시 시작되는 기점을 강괴라 그럽니다. 이 우리 후천팔계도를 한번 보실까요? 후천팔계도를 보면은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건,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런 식으로 후천팔계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간은, 산을 상징하는 간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간은 겨울과 봄의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씨라는 것으로 겨울을 지나고 거기서 건강한 씨앗만 다시 봄에 꽃을 피우는 그런 순환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가는 중간에 간이 있습니다. 이게 간방입니다. 간방. 즉 간방은 동북을 가리키죠. 이 북이고 이 동이니까 이 남, 서, 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 이게 북, 이게 서, 이게 남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중간, 그래서 간방이라 그럽니다.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중간, 그래서 간방입니다. 그래서 설계전 5장에서 이 간은 만물이 완성되고 다시 시작하는 기점이 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계손에는, 이 하계손을 보면은 하계손이죠, 그죠? 아니죠. 하계손을 보면은 출입의 물상이 있죠. 하계손에는 출입. 하계손에는 출입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을 상징하는 이 간에서 출입을 상징하는 손이 있으니까 출입한다는 얘기는 기점을 상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성갑 3일, 후갑 3일을 표시하는 얘기입니다. 즉 기점인 간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출입의 물상이 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부분이 갑을 중심으로 앞의 3일, 갑을 중심으로 뒤의 3일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갑은 또 어떻게 튀어나왔습니까? 갑하고 이 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후천 8계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가 진방이 갑을입니다. 그렇죠? 이게 갑을 병정이죠. 이게 무기, 이게 경신, 이게 임계입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이 간에 해당이 되고, 또 갑은 십간에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갑 3일, 후갑 3일이라는 얘기는 이 간방에 해당되는 이 갑이 중심으로 앞의 4일, 뒤의 4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우리가 초효, 이효, 삼효, 사효를 볼 때 같은 양효가 두 개 연이어 있으니까 연이어 있는 호는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꾸면 양, 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슨 교가 됩니까? 관계가 되죠. 양, 음이 되면 이거는 감계가 됩니다. 감계는 물을 상징하는 이 감계에는 3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성갑 3일, 후갑 3일 또는 선간 3일, 후간 3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 간은 제가 이 갑으로 대체할 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 이유는 간도 시작하는 간방이고 갑도 천간에서 갑은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괴사에 성갑 3일, 후갑 3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성갑 3일, 후갑 3일 고기의 괴사에 어떻게 성갑 3일, 후갑 3일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 볼까요? 즉 만물이 시작되기 전 이 관계가 간방을 보면은 만물이 시작되기 전 3일 또 만물이 완성된 후 3일 동안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고개라는 것이 그릇에 담긴 음식이 부패해서 벌레가 생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래에서 부르는 바람이 산에 막혀서 산 속에 있는 나무나 이파리가 부패해서 산을 흩어져 있는 서산한 모습이 되었던 간 시간이 필요하고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지 되는데 이 시간이 흘려서 되는 부분은 항상 다시 원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사에서도 성갑 3일, 후갑 3일 쉽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 선간 3일, 후간 3일로 하면 될 텐데 이것을 천간을 이용해서 성갑 3일, 후갑 3일 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갑 3일, 후갑 3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 3이라는 숫자는 1, 2, 3 할 때 우리 3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3은 사실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많을다. 이게 3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받고 길을 건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에 무슨 일이 있지 궁금해하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같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 3이라는 숫자가 많다,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죠.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3세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3세번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3이라는 숫자 안에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갑 3일, 후갑 3일을 하는 것도 갑일 앞 3일이라고 바로 해석하기보다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일을 마치고 나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 고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대에 걸쳐 누적된 폐단입니다. 즉 오랫동안 누적된 폐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갑 3일, 후갑 3일에서 얘기했듯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 괴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괴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즉 고개의 잘못된 부분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또 어려움을 거쳐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괴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괴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상사를 한번 볼까요? 상사. 자, 상사를 보시면 먼저 우리말로 읽어보죠. 상왈. 산하유풍. 군자이. 진민육덕. 상활, 산하유풍, 빠졌다, 그죠? 고. 군자이 진민육덕입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고개니 군자는 이를 보고서 백성을 진작시키고 덕을 기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거죠.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고개니 군자는 이를 보고서 백성을 진작시키고 덕을 기르게 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먼저 진민육덕을 한번 볼까요? 진민육덕. 여기에 진민육덕입니다. 이 진민육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성을 진작시키고 덕을 기르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육덕은 백성을 덕을 기르는 것이고 진민은 백성들을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설계전에 보면은 성은 호간이야. 성은 호간. 이룰 성자에 말씀 은자, 그 다음에 어조사 호자, 그 다음에 간방의 간자입니다. 이 간은 바로 이 간입니다. 여기 보면
감방에서 말씀을 이룬다. 감방에서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간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완성되고 시작하는 기점이라 했습니다. 즉, 완성되는 시기를 말하죠. 즉, 간은 이룸을 얘기합니다. 완성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성은호간, 감방에서 말씀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민육덕입니다. 진민육덕. 이 진민육덕을 먼저 물상으로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진민육덕이 나왔는지. 여기 보시면 외호계가 3, 4, 5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외호계입니다. 외호계가 뭐죠? 진이죠. 외호계가 진입니다. 즉 3, 4, 5표죠. 그죠? 진. 진은 이 우레를 상징하는 진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진동이라는 물상이에요. 진동. 진동이란 뭐예요? 진동. 진동이라는 것은 백성을 진작시키다 할 때 진짜입니다. 이 진동은 진작으로 발생됩니다. 그 다음 산풍고고니까 상제는 음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효가 두 개 연이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공교의 약칭으로 얘기합니다. 공교의 약칭, 즉 음효 두 개는 음효 세 개 있는 것이 축약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효가 두 개 있는 것은 공개 약칭으로 해서 공개로 봅니다. 물상 해석할 때는요, 이 두 개는 공개의 약칭으로 해서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건 땅을 상징하는 곤이죠. 그죠?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백성이에요, 백성. 땅이란 공개에는 백성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즉, 백성을 진작시킨다. 이게 진민입니다. 그럼 육덕은 또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육덕은 여기 보면 상괴가 간괴입니다. 간괴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간괴에는 덕이 쌓이며 덕이 쌓임. 덕이 쌓임이라는 얘기는 바로 육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육덕. 그래서 이게 진민 육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진민 육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물상으로 끌어왔습니다만, 정작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성은호간이라는 성읍입니다. 고사성읍입니다. 성은호간. 감방에서 말씀을 이룬다. 감방에서 말씀을 이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위치가 동북아시아죠.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감방에 있다고 얘기하죠. 감방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브랜드, 즉 한국이라는 브랜드, K라는 브랜드가 날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환영을 받고 있죠. 그 관련된 기사를 경인일보에서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성은호가 나고 앞으로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나갈, 앞으로 세계를 인도해 나갈 나라는 간방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부분을 주역적 입장에서 소개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날로 유명해지고 환영을 받는 듯하다. 한국은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소명이 있을까? 주역의 원리로 보면 한국은 세계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소명을 받은 나라이며 한국인은 그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민족이다. 여기에서 조절이란 일을 함에 마치고 시작하는, 즉 마치고 시작하는 고리의 역할이다. 마치고 시작하는 중간에 있는 간방은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방 또는 간방 또는 동이,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불렀죠. 동이 등으로 불러왔다. 해 뜨는 동방의 나라라는 의미의 부상도, 이 부상이라는 뜻은 이렇게 쓰죠. 이게 부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 뜨는 동방의 바다 속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해 뜨는 동방의 나라라는 그 동방의 나라의 바다 밑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부상이라고 불렀듯이 우리가 주역의 8개로 방위를 볼 때 한국은 강교회가 속해 있는 동북의 방위다. 즉 한국은 동북 쪽에 속해 있는 북에 속해 있는 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교회는 산을 상징하는 궤로 금수강산과도 부합하고 있다. 주역에서는 우주가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후천 8개로 근거로 설명하였다. 태양계의 시간은 태양의 운동야에 달려 있으니 그 흐름이란 것도 태양의 운동과 일치한다. 태양은 동방에서 떠서 남방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서방으로 집니다. 그리고 북방에서는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휴식을 취하고 떠오르는 그 사이에 이 간방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간방의 위치는 북방에서 동방으로 이어주는 종과 시, 종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종시. 이 간은 마치고 시작하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 간방에서 하루의 시간 흐름을 마치고 다시 또 하루의 시간 흐름을 시작하는, 마치고 시작하는 그 중간 고리 역할을 간방이다. 이런 쉼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간방이 밤에 쉬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또는 겨울에 휴식을 취했다가 봄에 다시 피어나는 그런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성이죠. 성실이라 성실. 이 성실은 풀어 쓰면은 말씀은에서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고 하죠.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게 바로 성자입니다. 이 중용에서 가장 중시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였다. 사물의 섭리는 마칠 때 마치지 않으면 터져서 넘치고 시작할 때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사장된다. 이 성은 성은이니 한국의 정성으로, 즉 성은호간으로, 이 정성으로 세계의 균형이 조절되고 유지된다는 예시가 있다 라고 경인일보 기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케이팝 문화가 또는 한국의 앞선 문화가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뒷배경에는 주역에서 설명하는 이런 감방에서의 우리의 역할,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감방 위치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은호간이라는 이 내자는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역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성은호간이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나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 주역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역의 26번째 개가 산천대축이죠. 산천대축. 계산을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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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그래서 산천대축입니다. 이 산천대축은 인재를 기르는 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계 근은 인재라는 물상이 있죠. 그 다음 상괴 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덕이 쌓인다는 그런 물상이 있다 했죠. 덕이 쌓인다. 즉 산은 쌓인 것이니까요. 덕이 쌓인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즉 인재를 덕이 쌓이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인재를 길러낸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이 덕이 쌓인 물상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만사.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된 과정에 만삭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배가 만삭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산이라는 이 괴가 가지고 있는 물상이기도 합니다. 즉 인재를 길러낸다는 얘기는 인재가 덕이 쌓이게 한다는 것도 있고 인재를 태어나게 해서 기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진나라 명의 의화라는 사람, 의화. 진나라 명의 의화라는 사람이 좌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역에서는 나무 열매를 부패시켜 산에 떨어뜨리듯이 여자가 남자를 현혹하여 망가지게 하는 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괴다 라고 진나라 맹인 의화 의화라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보면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 하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상괴 간은 소남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자, 계산 한번 그려볼까요?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양, 양, 양입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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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입니다. 자, 우리 물상을 보면 이게 산이고
이게 풍이죠. 똑같습니다. 산풍, 이 고개입니다. 산풍 고개. 이 산에 보면은 무슨 물상이 있느냐? 소남이라고, 소남. 풍은 장렬한 물상이 있죠. 즉, 진나라 명의 의화라는 그 명의가 주역의 고개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인간사로 따질 때는 이 장녀에 해당하는 풍이, 풍에 해당하는 장녀가 산에 해당하는 소남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현혹해서, 즉 장녀가 나이 어린 소남을 현혹해서 망가지게 하는 괴가 고개다라고 의화가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이 아래 장녀가 상계 산에 해당하는 소남을 현혹하는 그런 산이다, 그런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또 풍은 무슨 물상을 가지고 있나? 간은 요 보다시피 이 간괴는 이 간괴죠, 그죠? 이 간괴고 이게 송괴입니다. 즉 간괴고 송괴죠. 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이라는 물상이 있고,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과일, 곡식. 곡식한 물상이 있습니다. 여기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에는 바람, 그 다음에 기랑 이렇게 쓰죠. 그 다음 벌레 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즉 산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병충해를 입어서 과실과 잎이 산에 이게 흩어져 있는 그런 서산한 모습이 이 산풍 고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런 고개의 서산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장녀가 소남을 현혹해서 망가지게 하듯이 어떤 그 혼란한 사회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리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진작하고 덕을 기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상사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는 바람을 상징하고, 바람은 이 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라 그러죠, 그죠? 저 사람은 기가 세다 하는 그 기, 이 기는 바로 바람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 산에 병충해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 대체적으로 기후하고, 이상기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바람을 상징한과 동시에 벌레로 상징이 된다. 그래서 산에 병충해 들 때는 이상기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러한 사회의 혼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을 진작시키고 덕을 길러야 된다 하는 부분을 상사로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군자는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덕성 회복에 유념해야 된다. 왜? 인간사에서 보듯이 장녀가 소남을 유혹하여 또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여 망가지게 하는 그런 뜻을 이 고개는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군자는 진민육덕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고개의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개가 단기간에
만들어진 폐단이 아니고 전대에 걸쳐서 내려온 오래된 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된다. 또 군자는 이러한 혼란된 고교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을 진작시키고 덕을 기르게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이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